목요일 2부 원포인트 정치 시간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 이영주 전 의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최고 통합당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냥 3년 동안 나락에 있었는데 예, 요즘 약간 반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나락에 있었는데 이번에 격차를 뒤집었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무된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왜냐하면 조국 장관 사태 때도 비슷한 상승 국면이 있었는데 통합당이 초기에 이제 샴페인 터뜨리고 선거 앞두고 무슨 뭐 이제 문재인 탄핵 가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슬슬 생기더니만은 동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샴페인 터뜨리지 말자. 그리고 지금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런 인식이 조금씩 번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가지고는 야구 보죠. 예. 그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예. DTD. 예. 그 이론이 좀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에서 8월 15일 뭐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무대에서 한다고 하는 대규모 집회도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거 보면 지난번 지도체제하고 분명히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결국 보수 정당의 중도화 또는 지지율 확대라는 것은 공식은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협박이 들어오고 아무리 어떤 강경 보수층의 고성이 들려와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계 전까지의 지도 체제는 항상 그 목소리 큰 분들이 과대표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외투쟁 나가가지고 뭐 종교 집단이 주도하는 곳에 끼어들어가기도 하고 정당이 뭐 그리고 뭐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이론 뭐 5.18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당내 일부 인사가 동조하고 뭐 이런 모습이 사실 상승세를 꺾어놨던 거거든요. 예. 이제 좀 추호 선생님께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강을 좀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전 의원님, 이준석 최고가 야구에 비유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내려갈 것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뒤집은 것은 미래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못해서 그냥 반사이익 얻었을 뿐이다.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또 분석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내려갈 팀이면 내려가겠죠. 근데 내려가더라도 뭐 1등한 팀이 9등 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뭐 2, 3등 하면 다시 또 1등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 이후에 좀 손바람 좀 신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해서 많은 이제 지켜보시는 이제 여당 야당 지지자들 마찬가지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잘해라 라는 말을 채찍질을 벌써 한 2, 3주 정도? 한두 달 정도 이상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알아먹고 좀 바뀌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 들어온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 설마 미래통합당 뒤지기까지 할까 했는데 결국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의 이번에 것에서는 단순히 이제 민주당이 소위 마이너스만 해서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뭔가 좀 보여주려는 척이라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재 현장에 뭐 호남을 제일 먼저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가시적으로, 뭐 그게 형식적으로 이라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던 점을 해 보인다는 점이 있어서 약간씩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호남에서 이기진 않았으나 호남에서조차도 이전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갔다. 그런 부분은 좀 시사한 바가 크다고 봐야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 정강 초안에 기본소득을 담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또 수해복구에서 가장 먼저 호남에 내려가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미래통합당이 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수해 현장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주목받고 있지만은 사실 언론 보도 안 된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낙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선거 끝나면 선거 보전 반환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후원금 벌었던 것 중에서 그것 중에서 이제 보통 당에 이제 귀속시키는데 보통 그거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호남을 위해 써달라고 이미 할당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기백만 원 정도가 지금 호남을 위한 기금에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이용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호남에 존재하는 한 500만 정도 되는 인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의 약 절반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 공략에 있어서 필수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본인도 뭐 가문이 원래 전북 순창 출신이시고 하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다른 당 지도부보다 누구보다 거기에 더 민감하고 중요성을 알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호남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은
한나라당 시절에도 있었고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20대 국회 때 2명이 당선이 됐고 호남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또 뭐 5.18 막말 파동이 일어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이 중도화를 하던 시절에 비해 가지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라진 상태의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은 그 최소한의 고삐 또는 제어 장치가 풀린 상태로 상당 부분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5.18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평가라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념적인 지형에서 그렇고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었던 게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른정당 계열 인사들이 빠져 있는 동안에 이걸 막을 제어 장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오면서 다들 합쳐지면서 다시 그 제어 기작이 동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호남 지역구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앞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발언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당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있었던 민생당 여러 당도 좌부터 우까지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미래통합당에서 전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의 중심부라든지 앞서는 대표하는 위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이 대표하는 위치에 없는 것을 보여줄 때만이 호남에서도 그리고 다른 전국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좀 변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전에 20대 국회하고 20대 국회 때는 총선을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미래통합당이죠. 지금은 이제 야당의 입장이 돼서 선거를 치는 것이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생존의 문제. 바뀌고 안 바뀌어서 바뀌면 좀 더 나아지겠다가 아니라 바뀌면 살고 안 바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처절하게 지금의 모습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더 많이 받아들여서 정말로 뭐 하는 야당들이 아니면 또 호남에서도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할 정도까지 더 해야지만이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좀 하다가 좀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원상복귀된다. 그러면은 호남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는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뭐 다음에 또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전국 선거에서 4연패 했잖아요. 그렇죠. 5연패, 네. 6연패를 할 수 없으니까 예. 바뀌는 모습이 조금 보인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지금 4차 추경에서 미래통합당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전 미래통합당 같았으면 무조건 반대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던 시절의 미래통합당 한 반년 전, 1년 전의 모습 생각해보면은 여당 하던 기세로 야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라 그러면은 정부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다소 이제 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에 더 치중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다 기재부 장관이었죠. 그때 그 야당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을 걱정하고 해프게 쓰지 말라 그러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여당다워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다웠던 모습. 이게 주객이 완전 전도되어 있던 상황 자체가 지금 이런 해프닝은 나은 게 아닌가 싶고 미래통합당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소 주장해오던 균형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난 범위의 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또 당내 이견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그 재난 상황에 있어가지고 집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다 대고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고치란 얘기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대비해가지고 더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얘기 정도는 야당이 책임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좌클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통적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보수층은 좀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 있었던 최대 거의 바지 가랑이까지 끌어올렸었던 좌클릭이 거의 박근혜 시절의 좌클릭이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지도부가. 네. 우리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봤자 민주당의 오른쪽 끝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라 함은 어쨌든 시대가 변하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 선거제도 하에서는 51% 이상의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계속 점철시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치인데 지금 그 지점이 어딘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하이에 크니 뭐니 하는 경제 과거에 무슨 뭐 그 100년 전에 뭐 있던 이론들 갖고 지금 이렇게 다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어떤 방송들 때문에 최근에 이 강경보수의 목소리 또는 뭐 순수보수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뭐 굉장히 경제학 개론적인 이야기도 교조적인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정당은 그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호 유튜브하고는 그럼 결별하는 겁니까?
이미 그분들이 결별이라기보다는 사실 당과의 관계가 많이 끊어진 상태이고 일부 당내 이제 인사들이 그들과 접촉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강합니다. 예. 그런 어떤 강경한 주장 또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에 또 무소속 윤상현 의원, 통합당의 박대출 의원 등이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문제는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글쎄요. 정무적으로서는 좋은 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미래통합당이 이전에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 다 졌지 않습니까?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탄핵의 여진이 지금까지 와 있는 거다. 예. 20대 선거 때는 탄핵 이전에 선거했던 것이고 21대 선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소속이라든지 그런 통합당 출신 의원이 여전히 박근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면을 걸어간다든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합당은 지금 당적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예.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싸 안으려고 한다면은 물론 인정상 의리상 그렇게 볼 수 있으나 그것은 그 주장하는 개인들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래통합당은 그 정당 자체는 또다시 패배의 수렁통으로 굴러가는 지름길인 거죠. 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미래통합당 관련 이런 정치 그런 말 하면은 속으로 박수 칠 것 같아요. 오히려 제대로 걸려들었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에 살려면은 박근혜와 단절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미래통합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선거 결과가 이번에 총선에서 말해주는 바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선거 직전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편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크게 영향은 없었다. 예. 그리고 그럼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 내지 않을 때 그럼 그들이 항상 이제 강경보수층이 얘기하는 게 니네 그렇게 이렇게 우리 홀대하면은 우리 공화당 가버릴 거야 라고 했던 것들, 대한애국당 가버릴 거야 이랬던 것들이 사실 선거에 있어가지고 크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아주 강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한 소수였다는 것이 증명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 김종인 비대위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확고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쪽에서 어떨 때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지고 어떨 땐 때로는 이런 메시지 던진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이제 앞으로 거론되면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하신 의원들 보면 윤상현 의원님 지금 밖에 나와 계시고 당 밖에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에 있던 분이고 이런 아주 친박계라고 불리던 그 중에서도 핵심 친박계 정도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당 차원에서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했다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던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약간 철지난 노래를 굳이 불러야 되냐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로서 탄핵의 영향이라는 건 선거에 이제 없다. 하지만은 저는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한 번은 당 지도부 사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같이 이제 바른정당을 갔다 온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판단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빠져나가고 온다는 상태에 그러니까 소위 짠맛이 더 강해진 형태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로 말만 안 할 뿐이지 서로 이걸 잠재적인 그런 어떤 갈등 요소로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쭉 오셔서 지금 미래통합당에 참여하신 인사들은 한 번씩은 입장을 밝히실 필요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일각의 목소리긴 합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몸도 좀 안 좋고 굳이 감옥에 저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냐.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해줬는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사면은 고려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이도 많은 편에 속하죠. 그런 필요도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말은 제가 보기로는 미래통합당이 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나와야 될 것이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판결이 확정되고 한 3년 정도 수감을 생각을 하고 사면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그 말은 물론 대선 국면이긴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을 꺼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이번 경우에도 그러한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다면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민주당이든지 아니면 정의당이 아니 그 다른 사람들 쪽에서 아니면 국민 여론들 쪽에서 이제는
나와지 않냐. 뭐 이런 말이 나온 다음에 사면이 거론돼야 될 것이라 보고 아직까지는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국민에 대해서 좀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들의 이해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잘못에 대한 용서나 사과 표시 없이 어떻게 사면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정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 문제가 있다. 그 이후에 하면은 논의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면 얘기 나온 게 아마 8.15 특사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청와대에서는 8.15 특사 없다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재판이. 예.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요. 다른 주제 넘어가기 전에 문자로 7741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좀 열어주세요 그랬는데요. 그 오늘 유튜브 채팅은 기술적 문제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 요청을 내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의원도 지난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 발의한 적이 있었죠. 예, 이제 20대 국회에 제가 이제 뭐 이 법안을 직접 발의했는데요. 원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려면은 동의하는 의원들이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선거 공약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법안 만들어서 발의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10명의 동의하는 의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예. 꼭 이게 3선, 4선급이 아니라 초선 의원조차도 본인들이 나중에 3선, 4선 생각해서 그런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사연임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역구의 연속에서 3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거든요. 충분한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는 얻지 못해서 그 20대 국회 채택은 못하고 만뒀죠. 이번에 또다시 그런 의견들이 미래통합당에서 나왔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있는 이제 3, 4선 중진 의원들이 좀 많이 새로운 의견을 냈나 봤더니 이제 12년 후에 또 하겠다고 돼 있어서 어쨌든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될 필요는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이 평가받을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찬성합니까? 저는 뭐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아까 이용주 의원님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동의를 이끌어낸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진짜 이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좀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다만 미래통합당의 구조적인 문제도 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주목받는 것이 영남 다선 의원들이 사실 수도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이제 지역구를 시작해가지고 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꽤 높거든요. 예. 보면은 이낙연 총리만 해도 이번에 뛰어들면서 그렇게 했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도전을 옮겨서 하셨고 예. 뭐 여러 인사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좀 만드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완전히 괴리가 돼서 당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남이 지금 사실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고 지금이 그래도 추진하기엔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이 미래통합당의 다선 의원들이 상당히 이번에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 번 쉬고 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연임 규정에 걸리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2032년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4선 연임 금지법을 내놨는데 이번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투표를 하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될 것처럼 보인다. 근데 대통령도 한 번밖에 못하고 지자체장은 3년인밖에 못하는데 왜 국회의원만 제한 없이 쭉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20대 국회 때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챕터 찾아 공부를 좀 많이 해봤더니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였냐면은 외국에서도 주로 집행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는 3년으로 제한합니다. 대통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처럼 집행기능이 있는. 근데 국회는 사실 집행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하지만 의회 의원을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통일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국회의원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막 꼭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너무 국회의원 위주로 플레이어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못하면 더 이상 정치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도 전직이 돼 있다고 본다면은 이제 정치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많이 우려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직을 떠난 전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지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의 우려도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지만 동의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법안이 입법돼야 된다 보는 게 예를 들어 뭐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선거구에 나왔다면 다른 곳에 가야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여수갑에서 나왔다 여수 을로 옮기면 그게 뭐가 됩니까? 삼선했다고 돼가지고 뭐 이런 어떤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선거제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정치가 가장 비극적이었던 건 뭐냐면 탄핵 이후에 의석 구조는 한 3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의 국회에 대한 반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미국같이 중간선거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런 식의 좀 근본적인 개혁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선거구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2년마다 갑선거구 뽑고 2년마다 을선거구 뽑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합당이 그런 아이디어 경쟁에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그런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되게 우리나라 예전에 개헌 논의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5년마다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들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랑 국회의원들은 이제 2년마다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통령 제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제도 중간 평가의 성격, 예를 들면 대통령 자체가 중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그 중간쯤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국회가 견제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임기 중간에 한번 바꿀 수 있는 그것은 결국 개헌 논의와 그리고 중임제 개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됐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최근에 청와대에서 수석 일부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됐는데 그 한쪽에서는 강성 친문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야당과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이 야당과 진심으로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재성 정무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재성 의원이 지금까지 뭐 전략통 기획통의 이미지도 있었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던 인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강성 이미지가 다소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에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전해지지만 어쨌든 강성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우려스러운 인선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재성 의원께서 후보를 이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야당은 아직 관망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정무수석도 있으나 이번 청와대의 일부 개편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는 측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번 사태 책임이라든지 책임자의 위치 그리고 또 빌미를 제공했던 비서실장에 대해서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 논의가 없고 그 후임에 대해서 논의가 왈가왈부하게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사태를 촉발했던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경제부총리라든지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치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정치실장 그리고 김영민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청와대의 개편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일까? 현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좀 청와대의 인사가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더 줘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민심의 반전을 이끌어내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수석들 중 일부를 설명하면서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이 원래 두 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를 팔았기 때문에 실질적 이제 1주택 상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가지고 민심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 그분들은 한 달 전까지 2주택 상태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분들의 주택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논란을 물러나신 분들과 한 달 전까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만 이해 충돌 요소가 좀 줄어들었다 이 정도일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사실 국민들은 선제적으로 한 채 팔았으니 이제부터는 1주택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석연찮은 구석이 좀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 위반이 왔고 지지율도 역전되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